수억 원의 손실이었어. 이사회에서 보고해야 했어. 변명할 수도 있었어. 장비 제조사가 과장 광고를 했다고, 전문가 의견이 틀렸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렸어.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었어. 솔직하게 인정했어. 본인의 판단 착오였다고. 그리고 이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이사들이 납득했어. 실수는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니까. 그 경험 이후로 더 신중해졌어. 큰 결정을 내릴 때 더 많이 검토했어. 하지만 결정을 회피하지는 않았어. 필요하면 결정했고 결과에는 책임졌어. 그렇게 쌓인 신뢰가 나중에 더 큰 기회를 가져왔어.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의 문제는 단순해. 아무도 믿지 않아. 일이 잘 되면 자기 공이고 잘못되면 남 탓이면 누가 믿겠어. 팀원들도 그런 리더를 따르지 않아. 형식적으로 따르는 척할 뿐이지. 초반에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할 때였어. 중간에 설계 변경이 필요. 본인이 최종 승인했어.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변경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했어. 발주처에서 문제를 제기했어. 왜 비용이 늘었느냐고 팀장들을 앞세울 수도 있었어. 그들이 건의한 사항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최종 승인은 본인이 했어. 직접 발주처를 찾아갔어. 상황을 설명하고 책임을 인정했어.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제안했어. 쉽지 않았지만 발주처도 이해해줬어. 솔직한 태도를 인정했거든. 팀원들이 그 모습을 봤어. 리더가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걸, 어려운 순간에 앞에 선다는 걸, 그 신뢰가 쌓여서 다음 프로젝트들은 훨씬 수월했어. 젊은 시절에 한 선배가 했던 말이 기억나. 책임지는 게 두려우면 리더하지 말라고. 권한은 받고 싶은데 책임은 피하고 싶다면 그건 리더 자격이 없다고. 그때는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 맞는 말이었어. 리더의 권한은 하려에 보여 결정하고 지시하고 평가하고 그 뒤에는 무거운 책임이 있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권한도 의미가 없어. 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직원이 다쳐서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어. 그 직원의 실수가 맞았어. 하지만 현장 책임자로서 책임을 졌어. 안전 교육이 충분했는지,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춰졌는지, 감독은 제대로 했는지 따지고 보면 본인이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었어. 가족에게 찾아가서 사과했어. 회사 차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웠어. 그 직원은 나중에 가장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됐어. 리더가 책임지는 모습을 봤으니까 책임을 진다는 건 희생이 아니야. 투자야.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쌓는 거야. 신뢰가 쌓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때 후반에 신규 사업이 실패한 적이 있었어. 시장 조사도 했고 전략도 세웠는데 안 됐어. 수십억 원의 손실이었어. 실책이 쏟아졌어. 변명할 수도 있었어. 시장 상황이 급변했다고, 경쟁사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했다고. 다 사실이었어. 그것도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했어. 본인의 책임이었어. 사과하고 손실을 만회할 계획을 제시했어. 2년 안에 만회하겠다고 약속했어. 쉽지 않았지만 해냈어. 이렇게 그 다음날 비용을 줄이고 다른 사업을 튀워서 손실을 메웠어. 그 과정에서 신뢰가 더 쌓였어. 이사들이 봤어. 책임지고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나중에 더 큰 투자 결정을 할 때도 믿고 맡겨줬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항상 이유가 많아. 말은 그럴듯해. 하지만 결과는 안 나와.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니까. 얘는 항상 피해자고,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 실수해서 배우지 못하거든. 항상 남 탓이니까 본인이 바뀔 이유가 없어. 큰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 더 이상 기회를 받지 못해. 반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달라. 실수를 인정하니까 원인을 제대로 봐. 정말 본인이 잘못했는지 알아. 그래서 다음에는 안 그래. 실수가 배움이 되는 거지. 한 후배 리더가 고민을 털어놨어. 그 팀원의 실수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하냐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조언했어. 팀의 실수는 결국 리더의 책임이라고. 왜냐면 그 팀원을 뽑은 것도 리더고 교육한 것도 리더고 일을
맡긴 것도 리더니까 팀원의 실수를 막지 못한 것도 리더의 몫이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 하지만 나중에 이해했더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팀이 달라졌대. 팀원들이 리더를 믿게 됐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하게 됐대. 리더가 본인들을 지켜준다는 걸 아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는 절대 성공 못한다는 건 경험으로 배운 진리야. 단기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어. 신뢰 없는 리더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야. 권한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리더가 아니야.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진정한 권한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40대 초반에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 때 일이야. 젊은 팀장 한 명을 책임자로 세웠어. 경험은 부족했지만 열정이 있었고 배우려는 자세가 좋았어. 주변에서는 걱정했어.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은 본인도 내일 보고를 받았고 작은 절정까지 확인해서 그 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했지. 안심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났어. 그 팀장이 위축됐어.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어. 항상 본인의 눈치를 봐서 결정을 미루고 승인을 기다렸어. 일의 속도가 느려졌고 팀원들도 답답해했어. 리더가 자신 없어 보이니까 어느 날 그 팀장 봐 솔직하게 얘기했어. 본인이 믿지 못해서 그렇게 감시했던 거라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저는 믿고 맡기겠다고 했어. 방식을 바꿨어. 주간 보고를 줄였고 결정은 그 팀장에게 맡겼어. 처음에는 떨렸어. 실수할까봐. 실제로 작은 실수들이 있었어. 하지만 그때마다 탓하지 않았어. 같이 해결책을 찾았어. 석 달쯤 지나니까 그 팀장이 완전히 달라졌어. 자신감이 생겼어. 빠르게 결정하고 책임지고 실행했어. 팀원들도 달라졌어. 리더가 확신 있게 움직이니까 따라왔어. 사업부는 예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어. 그때 확실히 알았어. 믿으면 사람은 성장하고 의심하면 위축된다는 걸. 리더의 태도가 구성원의 능력을 만든다는 걸. 30대 후반에 다른 경험도 있었어. 분명에 기술자가 있었어. 15년 경력이었어. 실력도 좋았어. 하지만 새로운 현장 소장이 그를 믿지 않았어. 일일이 확인하고 다시 하라고 하고 그 기술자가 편해서 의욕이 사라졌어. 어차피 확인받을 거면 대충 하자는 식이 됐어.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어. 옆에 몇 달 뒤 다른 현장으로 옮겨달라고 했어. 의심받으면서 일하기 싫다고. 반대로 다른 현장의 소장은 구성원들을 믿었어. 일을 맡기고 기다렸어. 확인은 했지만 간섭하지 않았어. 그 현장 직원들은 자신감이 넘쳤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두 현장의 차이는 명확했어. 기술 수준은 비슷했는데 결과는 달랐어. 개념을 받는 현장이 훨씬 효율적이었고 품질도 좋았어. 똑같은데 사람은 똑같은데 리더의 태도가 결과를 바꾼 거야. 40대 중반에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어. 여러 팀이 협력해야 하는 일이었어. 각 팀 리더들에게 권한을 줬어. 본인은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만 했어. 어떤 임원이 걱정했어. 너무 권한을 많이 줬다고. 통제가 안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인은 믿었어. 각 리더들이 잘할 거라고. 실제로 문제가 몇 번 있었어. 하지만 그때마다 리더들이 스스로 해결했어.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빨리 끝났어. 성질도 훌륭했어. 비결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말했어. 믿고 맡겼다고. 간섭하지 않았다고. 그러자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다는 게 방치하는 건 아니야. 완전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거야. 필요할 때 도와주되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거지. 밑에 확인하고 납기대 지원하는 거야. 50대 초반에 젊은 직원들을 많이 채용했을 때야. 경험은 부족했지만 가능성이 보였어. 주변에서는 위험하다고 했어. 경험 많은 사람을 뽑으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믿었어. 6개월은 실수도 많았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어. 하지만 믿고 기다렸어. 1년쯤 지나니까 놀라운 성과를 냈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어. 만약 처음부터 의심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들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을 거야. 통제하고 감시했다면 창의성도 나오지 않았을 거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을 발휘한 거야. 구성원을 의심하는 리더의 특징이 있어. 항상 확인하려고 해. 보고를 자주 받아 작은 결정과 승인받게 해. 겉으로는 꼼꼼해 보여.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을 약하게 만들어.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 어차피 결정은 리더가 하니까 책임감도 약해져. 본인 판단이 아니니까. 실수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아. 결국 평범한 조직이 되는 거야. 반대로 구성원을 믿는 리더는 달라.
권한을 주고 결정하게 하고 책임지게 해. 철수해도 탓하지 않아? 같이 배우는 기회로 만들어. 그러면 구성원들이 성장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 책임감도 강해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 조직에 역동적으로 변해. 리더 한 명의 능력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지. 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어. 직접 결정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현장 팀장에게 맡겼어. 그가 현장 상황을 더 잘 아니까. 팀장이 처음에는 당황했어. 이렇게 큰 결정을 본인에게 맡기냐고 믿는다고 말했어. 본인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그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했어. 결과는 좋았어. 본인이 결정했을 것보다 더 나았어. 현장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결정이었거든. 그 팀장은 자신감을 얻었어. 나중에 더 큰 책임을 맡길 수 있었어. 믿는다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실수할 수도 있어. 시대와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구성원은 성장하지 못해. 또 커지지 않아. 젊은 리더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해. 모든 걸 본인이 파악하고 관리하려고. 그게 유능한 리더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 리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야. 조직이 커지면 감당이 안 돼. 믿고 맡겨야 조직이 커질 수 있어. 여러 사람의 능력을 합쳐야 큰일을 할 수 있어. 한 후배가 물었어. 믿었다가 배신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의심하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 의심하면 모두가 위축돼. 믿었다가 한두 번 실망하는 게 낫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에 보답해. 믿어주는 리더 밑에서 최선을 다해. 배신하는 사람은 극소수야. 그 소수 때문에 전체를 의심하면 안 돼. 40대 후반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구조조정을 해야 했어. 임원들과 의논했어. 어떤 사람들은 직원들이 동의할 거라고 했어. 정보를 숨기자고. 하지만 반대로 했어.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했어. 직원들을 믿었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할 거라고. 실제로 그랬어. 직원들이 스스로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았어. 자발적으로 협력했어. 만약 의심하고 숨겼다면 어땠을까? 소문이 돌고 불안이 커지고 조직이 분열됐을 거야. 믿고 솔직하게 대했더니 오히려 단결됐어. 위기를 함께 극복했어. 구성원을 믿으면 힘이 되고 의심하면 부담이 된다는 건 조직 운영의 핵심이야. 왜냐면 구성원의 능력을 끌어내고 의심은 능력을 억누르는 거야. 같은 사람이라도 믿음받으면 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 리더가 선택할 건 명확해. 초반에 큰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야. 규모가 컸어. 인력이 많이 필요했어. 경쟁사들은 1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한다고 했어. 년도 비슷하게 해야 할 것 같았어. 하지만 다르게 접근했어. 그 다음날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적합한 사람들을 찾는 데 집중했어. 각 분야에서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어. 잘 맞을 사람들을 신중하게 골라주고 50명 정도로 팀을 꾸렸어. 경쟁사의 절반 수준이었어. 주변에서는 부족하다고 했어. 일정을 못 맞출 거라고.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어. 총 50명이 100명보다 유리했어. 소통이 빨랐고 의사결정도 빨랐어. 서로의 역할을 이해했고 협력이 자연스러웠어. 프로젝트는 경쟁사보다 먼저 끝났고 그때 깨달았어. 팀은 숫자가 아니라 조화라는 걸.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적합한 사람들이 잘 어울릴 때 팀이 강해지는 거야. 그런데 후반에 다른 경험도 있었어. 한 현장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력을 추가했어. 10명을 더 보냈어. 그 숫자는 늘었는데 오히려 일이 더뎌졌어.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 팀과 안 맞았어. 일하는 방식이 달랐고 소통도 안 됐어. 기존 팀원들이 새 사람들을 가르치느라 본인들 일을 못했어. 숫자는 늘었는데 생산성은 떨어진 거야. 결국 몇 명을 다시 빼고 남은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을 줬어. 그 달쯤 지나니까 비로소 제대로 돌아갔어. 조화가 만들어진 거지. 숫자보다 조화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어. 만약에 초반에 사업부를 관리할 때였어. 한 사업부가 실적이 안 좋았어. 그쪽 책임자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어. 경쟁사는 인력이 2배라고. 그래서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지만 먼저 확인했어. 이제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역할 분담이 명확한지, 협력은 잘 되는지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 사람은 많은데 각자 따로 놀고 있었어. 문제를 바꿨어. 역할을 재정해야 하고 협력 방식을 만들고 불필요한 중복을 없앴어. 인력은 그대로인데 생산성이 올라갔어. 가 만들어지니까 숫자는 충분했던 거야. 팀의 조화를 만드는 건
여러 가지가 필요해. 첫째, 역할이 명확해야 해. 무엇을 하는지 뭐 하면 겹치거나 빠지는 부분이 생겨 각자 역할이 분명하고 서로 이해하면 조화가 생겨. 둘째, 상호 보완적이어야 해. 다들 비슷한 강점을 가진 사람들로만 채우면 안 돼. 서로 다른 강점이 있어야 해. 한 명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구조. 소통이 원활해야 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도 소통이 안 되면 조화가 안 생겨. 정기적으로 얘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때 중간에 신격침을 만들 때에서 이력서가 화려한 지원자들이 많았어. 다들 유능해 보였어. 하지만 그들을 다 뽑지는 않았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조화도 봤어. 예접할 때 개인 능력만 본 게 아니야. 협력 경험을 물었어. 다른 사람과 일할 때 어땠는지, 갈등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팀에서 어떤 역할을 선호하는지. 결과적으로 이력은 조금 덜해도 팀워크가 좋은 사람들을 뽑았어. 그렇게 만든 팀은 시작부터 조화로웠어. 빠르게 성과를 냈어. 이 능력의 합보다 팀 시너지가 더 컸던 거야. 반대 경우도 봤어. 어떤 팀은 모두가 스타였어. 개인 실력은 뛰어났어. 하지만 조화가 없었어.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어. 의견 충돌이 찾았고 협력은 안 됐어. 이 능력은 뛰어났는데 팀 성과는 평범했어. 숫자로는 최고 인력이었지만 조화가 없어서 힘을 못 낸 거야. 한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야. 많은 고참들을 모았어. 다들 베테랑이었어.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각자 본인 방식에 확고해서 서로 양보하지 않았어. 의견이 다르면 충돌했어. 직원 몇 명을 추가했어. 경험은 적었지만 배우려는 자세가 좋았어. 고참들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했어.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 조화가 생기니까 현장에 훨씬 잘 돌아갔어. 나 비슷한 사람들만 모으면 조화가 안 생길 때가 있어. 적절한 다양성이 필요해. 그럼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신중한 사람과 도전적인 사람, 기술적인 사람과 관계 지향적인 사람, 다양한 특성이 섞여야 조화가 생겨. 고시 때 초반에 대형 조직을 운영할 때였어. 부서마다 인원을 배정해서 어떤 부서장은 무조건 사람을 많이 달라고 했어. 다른 부서보다 많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업무량과 역할을 보고 필요한 만큼만 줬어. 어떤 부서는 적게, 어떤 부서는 많게. 균형보다는 적합성을 우선했어. 결과적으로 적은 인원을 받은 부서가 더 효율적이었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었거든. 반대로 인원이 많은 부서는 각자 놀았어. 이와보다 숫자를 우선하면 안 된다는 걸 확인했어. 팀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한번 조화가 만들어졌다고 이용만 한 게 아니야. 새로운 사람이 깨질 수 있어. 상황이 바뀌면 역할도 조정해야 해. 정기적으로 팀 상태를 확인했어. 협력이 잘 되는지, 갈등은 없는지, 역할 조정이 필요한지 그 문제를 빨리 발견해서 조화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했어. 한 번은 팀에 능력 있는 사람을 새로 영입했어. 실력은 좋았는데 기존 팀과 안 맞았어. 일하는 속도도 다르고 소통 방식도 달랐어. 조화가 깨져서 선택해야 했어. 그 사람을 계속 두고 조화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내보낼 것인가 시간을 들여서 조화를 만들기로 했어. 중간에서 조율하고 서로 이해하게 도왔어. 석 달쯤 걸렸어. 새로운 조화가 만들어졌어. 그 사람의 장점이 팀에 더해지면서 오히려 더 강한 팀이 됐어. 이 조화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결과였어. 젊은 리더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팀을 꾸릴 때 스펙만 보지 마. 조화를 봐. 맨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은 모아도 조화가 없으면 약한 팀이야.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조화가 있으면 강한 팀이 돼. 축구팀을 생각해봐. 스타 선수만 모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각 포지션에 맞는 선수가 있고 서로 호흡이 맞아야 이게 조직도 마찬가지야. 숫자가 아니라 조화라는 건 조직 운영의 진리야.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강한 게 아니야. 적합한 사람들이 잘 어우러질 때 진짜 강한 팀이 되는 거야.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조화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해. 그게 성공하는 팀을 만드는 비결이야. 계속 38번 좋은 리더는 팀의 실패를 가리고 성과는 나눈다. 그런데 후반에 큰 계약을 따냈을 때 팀 전체가 몇 달간 밤낮으로 준비했던 프로젝트였어. 발표 당일에는 본인이 대표로 나갔고 결과는 성공이었어.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혼자 나갔어. 본인의 리더십을 자랑할 수도 있었어. 실제로 많은 결정을 본인이 내렸고 전략도 본인이 세웠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인터뷰 자리에 핵심 팀원들을 다
다 데려갔어.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 이 성공은 팀 전체의 노력이라고 각 팀원의 역할과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어. 뒤로 빠지고 팀원들을 앞세웠어. 그날 팀원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 다음 프로젝트부터 분위기가 달랐어. 팀원들이 더 열심히 했어. 본인들의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리더가 공을 나눠주니까 더 헌신적으로 일한 거야. 반대 경우는 몇 달 전에 있었어. 그건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있었어. 팀원 한 명이 납품 일정을 잘못 조율했어.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고객의 불만을 제기해서 고객사 미팅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팀원의 실수를 얘기할 수도 있었어. 실제로 사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전체 일정 관리의 책임자로서 본인이 놓친 부분이라고 했어. 고객은 이해했어. 다음부터 조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문제를 마무리해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 팀원과 조용히 얘기했어.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않았어. 같이 해결책을 찾았어. 그 팀원이 나중에 말했어. 그날 리더가 본인을 지켜줘서 고마웠다고. 그 이후로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외부에서 실패를 가려주니까 내부에서 더 책임감을 가진 거야. 40대 초반에 다른 팀장의 모습을 봤어. 사람은 반대로 행동했어. 성과가 나면 본인 덕분이라고 했고 문제가 생기면 팀원 탓을 했어. 회의 때마다 누가 실수했는지 공개적으로 지적했어. 팀의 분위기를 봤어. 팀원들이 위축돼 있었어. 실수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았어. 서로를 의심했고 협력도 잘 안 됐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 리더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결국 그 팀은 흩어졌어.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 남은 사람들은 최소한의 일만 했어. 팀의 성과는 계속 떨어졌고 그 팀장도 결국 자리를 잃었어. 좀 리더가 실패를 가린다는 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야.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해. 하지만 외부에는 리더가 책임지는 거야. 팀을 보호하는 거지. 50대 초반에 대형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야. 설계 단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했어. 발주처에 설명해야 하는 자리였어. 담당 팀장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발주처에는 본인이 나가서 전체 책임자로서 상황을 설명했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검토 프로세스의 문제라고 했어. 그 다음날 발주처는 리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이해해줘서 추가 비용을 승인했고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됐어. 내부로 돌아와서는 프로세스를 개선했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팀장이 고마워했어. 그리고 더 신중하게 일했어. 외부에서 지켜줬으니까 내부에서 더 책임감을 가진 거야. 이게 좋은 리더의 방식이야. 성과를 나누는 것도 전략이야. 팀원들이 인정받으면 동기부여가 돼. 다음에도 열심히 해. 리더 혼자 홍을 독차지하면은 팀원들은 의욕을 잃어 어차피 리더공이 될 텐데 왜 열심히 하겠어. 10대 중반에 큰 상을 받았을 때야. 업계에서 인정하는 상이었어. 시상식에 혼자 가서 받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핵심 팀원 10명을 다 데려갔어. 여기 올라가서 상을 받았어. 소감을 말할 때 각 팀원의 이름을 불렀어. 누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 본인의 역할은 마지막에 짧게 언급했어. 그날 팀원들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 자랑스러워했어. 그 팀원들이 지금은 각자 리더가 됐어. 그들도 같은 방식으로 일해. 성과는 나누고 실패는 본인이 책임지는 좋은 리더십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야. 어떤 후배 리더가 물었어. 그럼 본인의 성과는 어떻게 인정받냐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 팀이 잘하면 리더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아. 오히려 공을 나눠주는 모습이 더 높이 평가받아. 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 누가 진짜 리더인지. 성과를 나누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걸 독차지하는 사람은 겉으로만 리더지 진짜는 아니라는 걸. 프로젝트에서 젊은 팀원이 아이디어를 냈어. 좋은 아이디어였고 실행해서 큰 성과가 났어. 임원 회의에서 보고할 때 그 팀원을 데려갔어. 본인이 아니라 그 팀원이 직접 발표하게 했어. 임원들 앞에서 젊은 직원이 발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 떨기도 하고 실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 경험이 그 직원을 성장시켰어. 자신감을 얻었고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됐어. 만약 본인이 발표하고 공을 가져갔다면 어땠을까? 당장은 깔끔했겠지. 하지만
그 치고는 성장 기회를 잃었을 거야.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소극적이었을 거고, 실패를 가리는 것도 한계는 있어. 계속 반복되는 실수는 가릴 수 없어. 심각한 잘못도 마찬가지야. 그런 건 분명히 해야 해. 다만 작은 실수, 노력했지만 안 된 것들은 리더가 책임지는 거야. 한 직원이 신규 사업을 제안했어. 시도해봤는데 실패했어. 손실이 있었어. 이사회에서 실타가 있었어. 그 자리에서 그 직원을 탓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본인이 승인한 사업이었어. 좀 결정권자는 본인이었어. 그래서 책임을 졌어. 그 직원은 다음에도 새로운 제안을 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거든. 리더가 지켜준다는 걸 알았으니까. 젊은 리더들이 기억해야 할 때 있어. 팀의 성공은 여러 사람의 노력이야. 리더 혼자 이룬 게 아니야. 그걸 인정하고 나눠줘야 해. 팀의 실패는 리더의 책임이야.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뽑고 결정을 내린 게 리더니까. 성과는 나누고 실패는 가리는 리더 밑에서 팀이 가장 강해져. 팀원들이 안심하고 도전해. 실수해도 리더가 지켜준다는 걸 아니까, 성공하면 인정받는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좋은 리더는 팀의 실패를 가리고 성과는 나눈다는 건 리더십의 핵심이야. 공을 톡 차지하는 건 쉬워. 실패를 남에게 떠넘기는 것도 쉬워. 하지만 그런 리더는 오래가지 못해. 진짜 리더는 팀을 앞세우고 본인은 뒤에서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게 팀을 강하게 만들고 결국 큰 성공을 만드는 길이야. 40대 중반에 어느 회사를 인수할 기회가 있었어. 업종은 괜찮았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 현장을 방문해서 직원들을 만나봤어. 시설도 둘러보고 회의도 참관했어.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 문제가 생기면 다들 서로를 가리켰어. 이 부서가 잘못했다. 여러분, 회의 시간 대부분이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데 쓰였어. 해결책을 찾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 한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어. 왜 이런 분위기냐고. 그 직원이 말했어. 책임지면 손해라고. 평가에 불이익이 있고 승진해서 밀리고 심하면 잘린다고. 내가 그래 책임을 피한다고 인수를 포기했어. 아무리 좋은 업종이어도 그런 조직은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 책임을 피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거든. 진짜로 그 회사는 몇 년 뒤에 문을 닫았어. 30대 후반에 본인이 운영하던 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작은 규모였지만 책임, 회피, 조짐이 보였어. 일이 잘못되면 서로 떠넘기려고 했어. 빨리 손을 써야 했어. 팀 회의를 열었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 문제가 생기면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말자고. 대신 누가 해결할 건지만 정하자고. 책임은 함께 지되 역할은 명확히 하자고. 처음에는 어색했어. 익숙한 방식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계속 실천했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인보다 해결책에 집중했어. 누가 책임질 건지보다 어떻게 고칠 건지를 물었어. 달쯤 지나니까 문화가 바뀌었어. 문제가 생겨도 숨기지 않았어. 빨리 공유했어. 누가 탓할지 걱정하지 않으니까 해결도 빨라졌어. 에너지를 변명하는데 쓰지 않고 해결하는 데 썼으니까. 책임을 피하는 조직의 특징이 있어. 첫째, 문제를 숨겨 책임질까봐 두려우니까. 작은 문제가 커질 때까지 덮어도. 둘째, 의사 결정이 느려. 누구도 결정하려 하지 않아. 잘못될까봐. 셋째, 혁신이 없어. 새로운 시도는 위험하니까. 실패하면 책임져야 하니까. 다들 안전하게만 일해. 넷째, 서로 불신해. 다음날 동료를 협력자가 아니라 책임을 떠넘길 대상으로 봐. 10대 초반에 해양 조직을 맡았을 때야. 몇몇 부서에서 책임 회피 문화가 있어서 오래된 관행이었어. 바꾸기 쉽지 않았어. 하지만 반드시 바꿔야 했어. 평가 시스템을 바꿨어. 실수 자체를 감점하지 않았어. 실수를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걸 큰 감점으로 만들었어. 실수를 빨리 보고하고 해결책을 찾은 건 가점으로 줬어. 그럼 6개월은 혼란스러웠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시간이 었어. 하지만 점차 바뀌었어. 실수를 솔직하게 보고하는 사람이 늘었어.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졌어. 2년쯤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조직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됐어. 그러자 성과도 올라갔어. 만약에 그 다음날 문제를 빨리 해결하니까 손실이 줄었어. 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가 있었어. 담당 부장이 스스로 보고하러 왔어. 얼굴이 창백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날 무엇이 잘못됐는지, 손실이 얼마인지, 어떻게 만회할지 혼내지 않았어. 오히려 칭찬했어. 빨리 보고한 용기를 인정했어.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 그 부장은 나중에 가장
신뢰받는 임원이 됐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반대로 다른 부서에서는 비슷한 실수를 숨겼어. 몇 달 뒤에 발각되는데 손실이 10배로 커져 있었어. 책임자는 결국 자리를 잃었어. 실수가 문제가 아니었어. 숨긴 게 문제였어. 책임을 피하는 조직이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해. 제때 해결하지 못하니까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커져. 큰 문제는 위기가 되고 위기는 조직을 무너뜨려. 40대 후반에 경쟁사가 망하는 걸 봤어. 이렇게. 그 다음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갑자기 무너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 내부에서 문제를 계속 숨겨왔던 거야.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쌓였어.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거야. 만약 처음부터 책임지고 해결했다면 살 수 있었을 거야. 지금 해피문화가 회사를 죽인 거지. 책임지는 조직을 만들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 첫째, 리더가 먼저 책임져야 해. 말로만 하면 안 돼. 그러면 본인이 실수하면은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둘째, 실수를 용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 실수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숨기는 게 문제야. 실수해도 솔직하게 말하면 함께 해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 셋째, 책임지는 사람을 보상해야 해. 평가나 승진해서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해줘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현장에서 젊은 직원이 작은 실수를 했어. 본인이 발견하고 바로 보고했어. 손실은 10만 원 정도였어. 그 직원을 칭찬했어. 보고한 덕분에 손실이 적었다고. 다음 달에 다른 직원이 비슷한 상황에서 숨겼어.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100만 원 손실이 됐어. 직원을 비교했어. 첫 번째 직원은 보상받고 두 번째 직원은 문책받았어. 그 이후로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어. 작은 문제라도 빨리 보고하는 게 당연해졌어. 숨기는 게 오히려 불이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손실이 줄었어. 책임을 피하는 것과 신중한 것은 달라. 신중한 건 좋아.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니까. 하지만 책임 회피는 달라. 실수가 생겼을 때 모른 척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야. 젊은 직원들을 교육할 때 항상 강조했어. 실수는 괜찮다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숨기거나 남 탓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게 조직의 원칙이라고. 후배 리더 하나가 물었어. 그럼 직원이 계속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론 한계는 있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건 교육이나 역할 조정으로 해결할 문제야. 중요한 건 실수를 솔직하게 대하는 문화야. 그게 있으면 실수해서 배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어. 조직 전체가 성장하는 거지. 책임을 피하는 조직은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명확한 진실이야.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쌓여 언젠가 터져. 그때는 손 쓸 수 없어. 책임지는 문화를 만드는 게 조직을 오래 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50대 초반에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때였어. 5명 정도 되는 팀이었어. 대부분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 중에 한 명이 조금 달랐어. 실력은 좋았는데 태도가 문제였어.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 안 될 거라고, 어렵다고, 문제가 많다고, 다른 사람 의견에도 일단 반대부터 했어. 본인이 그냥 개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팀 전체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회의 때 아무도 의견을 안 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면 그 사람이 비판할 게 뻔했으니까 팀원들이 소극적으로 변했어. 프로젝트 진행도 느려졌어.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도 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들 주저했어. 한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가 팀 전체를 가라앉힌 거야. 그 사람과 따로 얘기했어. 능력은 인정하지만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부정적인 말이 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했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본인은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했어. 얘기했어. 현실적인 것과 부정적인 건 다르다고.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반대만 하지 말고 건설적인 의견을 내라고. 쉽게 바뀌진 않았어. 결국 선택해야 했어. 그 사람을 팀에서 빼거나 아니면 계속 노력하거나, 능력이 아까워서 기회를 한 번 더 줬어. 다만 경고했어. 또가 안 바뀌면 팀에서 나가야 한다고. 석 달쯤 걸렸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대안도 함께 냈어. 부정적인 말 대신 조심스러운 말로 바뀌었어. 팀 분위기가 살아났어. 다시 활기가 돌았어. 그 경험으로 확실히 알았어. 한 사람의 태도가 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서른대 초반의 반대경우를 봤어. 한 현장에 항상 긍정
긍정적인 직원이 있었어. 일이 힘들어도 웃었어. 동료들을 격려했어. 먼저 나서서 도왔어. 능력이 특출나게 뛰어나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 직원이 있는 팀은 분위기가 좋았어. 힘든 일도 함께 해냈어. 덥고 붓고 격려했어. 일의 효율도 높았어. 한 사람의 긍정적인 태도가 팀 전체를 밝게 만든 거야. 어느 날 그 직원이 다른 현장으로 이동했어. 왜냐면 팀원들의 능력은 같았어.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어. 조금씩 무거워졌어. 불평이 늘었어. 웃음이 줄었어. 그제 알았어. 이렇게 그 다음날 그 직원이 단순히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었다는 걸, 팀의 패드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걸. 10대 초반에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였어. 팀의 베테랑 한 명을 영입했어. 경험도 많고 실력도 좋았어. 기대가 컸어. 하지만 그 사람이 불평이 많았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원이 부족하다고, 옛날에 다니던 회사가 더 좋았다고 매일 불평을 늘어놨어. 처음에는 그냥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직원들이 영향을 받았어. 처음에는 열정적이었던 직원들이 베테랑의 불평에 동조하기 시작했어. 회사에 대한 불만이 팀 전체로 퍼졌어. 동기부여가 떨어졌어. 빨리 손을 써야 했어. 그 베테랑과 진지하게 얘기했어. 불만이 있으면 건설적으로 제안하라고, 아니면 조용히 하든가. 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그러면 결국 그만뒀어. 아까운 실력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 한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가 팀 전체를 망가뜨리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어. 그가 떠나자 팀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어. 한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태도가 전염되기 때문이야. 긍정적인 태도도 전염되고 부정적인 태도도 전염돼. 특히 경험 많은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의 태도는 빠르게 퍼져. 50대 초반에 사업부를 맡았을 때야. 팀장급 인물 중에 항상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고 팀원들을 맞이했어.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했어. 그 부서는 다른 곳보다 분위기가 좋았어. 지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다들 일찍 와서 준비했어. 하루를 적극적으로 시작했어. 한 팀장의 태도가 부서 전체의 습관을 만든 거야. 반대로 다른 부서는 팀장이 자주 늦게 와서 이도 자주 지각했어. 그러니 팀원들도 느슨해졌어. 지각이 잦았고 시간 약속을 안 지켰어. 팀장 한 명의 태도가 부서 전체를 흔들었어. 얘나 팀에서 태도가 나쁜 사람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그냥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특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조직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 현장에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이 있었어. 열정이 넘쳤어.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선배가 불평쟁이였어. 맨날 회사 욕하고 일 욕하고 상사 욕하고. 달쯤 지나니까 그 젊은 직원도 바뀌었어. 열정이 사라졌어. 선배처럼 불편하게 시작했어. 좋은 씨앗이 나쁜 땅에 떨어진 거야. 선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긍정적인 멘토를 붙여줬어. 몇 달 뒤 그 젊은 직원이 다시 살아나서 열정을 되찾았어. 환경이 바뀌니까 태도도 바뀐 거야.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아.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리더가 팀의 태도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난 능력만 보면 안 돼. 태도를 봐야 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태도가 나쁘면 팀에 해가 돼. 능력 부족해도 태도가 좋으면 팀에 도움이 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력서만 보면 안 돼. 다음 면접에서 태도를 봐야 해. 이전 직장에서 어땠는지,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 번은 이력에 화려한 지원자가 있었어. 이게 병력의 합벌도 좋았어. 하지만 면접에서 느낌이 안 좋았어. 이젠 회사 욕을 했어. 동료들이 무능했다고, 본인만 이랬다고, 주변에서는 아깝다고 했어. 하지만 확신했어. 그 사람이 들어오면 팀 분위기를 망칠 거라고. 나중에 다른 회사에 들어간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고. 반대로 이력은 평범했지만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았어. 긍정적이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팀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밝아졌어. 팀의 태도를 관리하는 건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야. 좋은 태도는 키워주고 나쁜 태도는 바로잡아야 해. 방치하면 안 돼. 부정적 태도가 퍼지면 팀 전체가 무너져. 그러면 리더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이 태도가 나빠도 참지 마.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할 수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팀을 망가뜨려 능력보다
태도가 우선이야.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아. 긍정적이고 협력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팀을 채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은 태도가 모여서 강한 팀 문화가 되는 거야. 그 한 사람의 태도가 팀 전체 분위기를 만든다는 건 조직 관리의 핵심이야. 한 사람을 가볍게 보면 안 돼. 특히 태도가 나쁜 사람을 방치하면 절대 안 돼. 팀은 가장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좋은 태도를 지키고 키우는 게 강한 팀을 만드는 첫걸음이야. 건설 현장에서 가장 머리 아픈 순간이 있었어. 공사 일정은 촉박한데 자재가 제때 안 들어오는 거야. 현장 소장은 발을 동동 구르고 협력업체는 연락이 안 되고 직원들은 모두 불안해하더라고. 이제 그때부터 깨달았어. 문제로만 보니까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 자재가 늦어지는 게 문제라면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 바로 시간이 생긴 거지. 그 시간 동안 다른 공정을 먼저 진행할 수 있어서 원래 나중에 하려던 작업을 당겨서 하니까 오히려 전체 일정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더라고. 사업하면서 매출이 떨어지면 당연히 걱정되지.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 시간이 생긴 거야. 직원 하나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당황스러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반대편을 생각해보니 새로운 사람을 뽑을 기회가 된 거야. 젊고 열정 있는 친구가 들어왔고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 우리 있어야 보험의 소중함을 알고 고통이 있어야 행복의 가치를 안다는 거지. 현장에서도 똑같았어. 힘든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쉬운 프로젝트의 고마움을 알게 됐어.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을 때도 있었어. 큰 규모였기 때문에 손실이 컸지. 근데 반대편을 보니까 그 거래처에 의존하고 있던 위험에서 벗어난 거야. 고객들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었어. 오늘의 문제는 내일의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제값이 오르면 문제지만 반대로 보면 경쟁사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때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앞서갈 수 있어. 공사 현장에서 비가 오면 작업이 멈추지.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반대편을 보면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 교육을 할 시간이 생긴 거지. 날씨 좋을 때는 바빠서 못하던 일들을 할 수 있었어. 큰 경쟁사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전면으로 맞서기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나아. 반대편에서 틈새를 찾으면 오히려 기회가 돼. 직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면 처음엔 불편하지. 문제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알고 고치는 게 훨씬 나아. 불만이 나온다는 건 직원들이 아직 회사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야. 다음날 실패를 인정하면 반대편에서 배움이 보여. 잘못을 숨기면 문제만 커지지만 인정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 현장 소장 하나가 실수로 자재를 잘못 주문했어. 큰 금액이었지. 처음엔 화가 났지만 반대편을 생각해봤어. 그 실수 덕분에 주문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게 됐고 이중 확인 절차를 만들었어. 뒤로는 비슷한 실수가 없었지.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고칠 기회가 생긴 거야. 반대편을 보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 얘가 고장나면 성가시지만 그 덕분에 예비 장비를 중지하게 되고 유지보수 계획을 세우게 돼. 매출이 정체됐을 때도 있어. 몇 달 동안 숫자가 안 올라가니까 답답했지. 어디서 수익이 나고 어디서 손해가 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 재기가 없었으면 계속 모르고 지나갔을 거야. 가난하는 배울 게 없어. 어려움이 있어야 반대편에서 성장이 보여. 힘든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력이 늘고 어려운 거래처를 상대하면서 협상력이 생겨 은행 대출이 거절됐을 때도 있었어. 걱정하려고 신청했는데 안 된 거지. 처음엔 막막했어. 파트너를 구하거나 내부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지. 그냥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어. 이제 공급이 끊기면 문제지만 그때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게 되고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도 있어. 직원들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안 됐을 때가 있었어. 자, 미안했지.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주고 근무 환경을 나아지게 만들어서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지. 장자는 쓸모없음이 오히려 쓸모가 된다고 했대. 비어 있어야 담을 수 있다는 거지. 사업도 마찬가지야. 여유가 없으면 문제처럼 보이지만 반대편을 보면 비여유를 없앨 기회야.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없어. 경쟁사가 같은 지역에 들어왔을 때도 있었어. 시장을 나눠 가져야 하니까 걱정됐지. 이슈를 개선하고 차별화할 기회가 된 거야. 경쟁이 없었으면 안일해졌을 거야.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해결책이 나올 수 있어 공사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했을 때가 있었어. 일손이 모자라니까 진행이 늘었지. 근데 반대편을 보니 자동 알프군을 찾게 됐어.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작업 순서를 개선했어. 사람만 늘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만든다는 거지. 작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하나하나 반대편을 찾아보면 작은 해결책들이 모여 큰 변화가 돼. 거래처가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있었어. 수익이 줄어드니까 난감했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쓰고 공정을 개선해서 결국 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야. 직원 하나가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못 끝냈어. 일정이 밀렸지. 근데 반대편을 보니 다음 프로젝트 계획을 더 촘촘하게 세울 기회가 됐어. 더 확보하고 중간 점검을 강화했어. 그 뒤로는 지연이 거의 없었어. 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지. 현장에서 장비가 고장났을 때도 있었어. 수리비도 들고 일정도 늦어졌지.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예비 부품을 준비해뒀어. 예방이 수리보다 싸다는 걸 배웠지. 사람은 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문제가 와도 생각을 바꾸면 해결할 수 있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지. 협력업체가 약속을 어겼을 때가 있었어. 녀 빚고 맡겼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었지. 근데 반대편을 보니 다른 업체들을 알아볼 기회가 됐어. 더 좋은 조건의 파트너를 찾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만드는 법도 배웠어. 문제도 이유가 있다는 거지. 표면만 보지 말고 깊이 들어가면 길이 나타나.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돼. 반대편을 보면 그 이유가 먼저 보여. 결국 문제로만 보면 해결이 안 돼.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어. 건설 현 배운 가장 큰 교훈이야. 선소에서 배 한 척을 만들고 있어서 진수식을 한 달 앞두고 용접 부분에서 균열이 발견됐어. 현장 책임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기술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지. 그때 화를 내봤자 배가 고쳐지는 건 아니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짜 원인을 놓쳐. 냉정하게 들어가 봤어. 용접 온도가 문제인지 자재가 문제인지 작업 순서가 잘못된 건지 하나씩 확인했지. 알고 보니 새로 들어온 자재의 성분이 기존과 달라. 공급업체를 바꾸고 재작업에 들어갔어. 자동차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이 갑자기 올라간 거야.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지. 근데 따지고 보니 사람 문제가 아니었어. 기계 하나의 설정값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 그만에 해결됐어.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예상보다 %나 더 들어간 적이 있었어. 현장 소장을 타고쳐봤자 소용없어. 공부를 하나하나 뜯어봤지. 자재 운송비가 계획보다 2배 가까이 나온 거야. 용모를 바꾸고 자재 창고 위치를 조정했더니 다음 현장부터는 비용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호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초반에 객실 회전율이 낮았어. 분야 마케팅 팀은 광고가 부족하다고 했고 영업팀은 가격이 비싸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 투숙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약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거야. 하나로만 봤다 보니 놓치는 예약이 많았던 거지. 시스템을 바꾸니까 예약이 늘어났어. 정유 공장에서 생산량이 목표치를 못 채운 적이 있었어. 난 공장장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어. 근데 데이터를 보니 설비 가동률이 70%밖에 안 됐어. 정비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야. 정비 일정을 재조정하고 예비 부품을 미리 확보해 두니까 가동률이 %까지 올라갔어. 백화점을 운영할 때도 있었어. 뭐가 다른지 봤더니 동선이 문제였어. 손님들이 지나가기 어려운 구조였던 거야. 매장 배치를 바꾸니까 매출이 회복됐어. 전공업 현장에서 납기를 못 맞춘 프로젝트가 있었어. 팀장들은 인력을 더 투입하자고 했어. 근데 작업 일지를 보니까 자재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어. 제가 제때 안 들어와서 사람들이 놀고 있었던 거지. 자재 조달 시스템을 손보니까 인력 추가 없이도 그 일점을 맞출 수 있었어. 전자 공장에서 제품 하나가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았어. 디자인팀은 기능을 더 추가하자고 했고 영업팀은 가격을 내리자고 했어. 근데 거기에 불만을 분석해 보니 사용 설명서가 너무 복잡했던 거야. 제품은 좋은데 쓰는 법을 모르는 거지. 매뉴얼을 쉽게 만들고 튜토리얼 영상을 추가했더니 반응이 달라졌어. 물류센터에서 배송 지연이 찾았던 적이 있어. 그들 다 찾기 쉬웠지. 근데 창고 시스템을 보니 물건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물건 배치가 비효율적이었던 거야. 나가는 제품을 앞쪽에 배치하고 동선을 정리했더니 배송 속도가 빨라졌어. 철강 공장에서 원자재 낭비가 심했던 적이 있어. 작업자들 실수라고
생각하기 쉬웠지. 딴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니 최적화가 안 돼 있었어. 자재를 자를 때 버려지는 부분이 많았던 거야. 프로그램을 수정했더니 낭비가 30 줄었어. 건설 장비 렌탈 사업을 할 때도 비슷했어. 장비 회전율이 낮아서 수익이 안 났어. 영업팀은 고객이 부족하다고 했어. 저녁에 장비 정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정비소가 멀어서 이동 시간만 이틀씩 걸렸던 거야. 정비소를 가까운 곳에 추가로 만들었더니 가동률이 올라갔어. 시멘트 공장에서 품질 불량이 나왔을 때가 있었어. 생산팀장은 원자재 탓을 했어. 근데 생산 기록을 보니 온도 관리가 들쭉날쭉해서 온도계가 고장나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지. 센서를 교체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해서 유통 사업을 할 때 재고가 쌓이는 품목이 있었어. 우매팀은 시장 예측이 어렵다고 해서 근데 보니 발주 주기가 문제였어. 한 번에 너무 많이 사다 보니 판매 속도를 못 따라간 거야. 그냥 다빈도로 바꿨더니 재고 회전율이 좋아졌어. 조선소에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갔던 적이 있어. 노조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쉬웠지. 왜냐고 표를 보니 대기 시간이 많았어. 공정 간 연결이 안 돼서 한 팀이 끝날 때까지 다른 팀이 기다리는 거야. 공정을 재배치했더니 같은 인원으로도 생산량이 늘었어. 사업부에서 고객 불만이 많아서 서비스 품질이 낮다는 거야. 기술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들 했지. 근데 현장을 보니 부품 재고가 없어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어. 이렇게 그 다음날 부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했더니 고객 만족도가 올라갔어. 전자부품 공장에서 불량률이 기준치를 넘었어. 작업자들 숙련도 문제라고 했지. 근데 작업 환경을 점검해 보니 조명이 어두웠어. 정밀 작업을 하는데 빛이 부족했던 거야. 조명을 교체하고 작업들을 개선했더니 불량률이 반으로 줄었어. 건설 자재 유통을 할 때 배송비가 과다하게 나온 적이 있어. 업체를 탓하기 전에 배송 경로를 분석해서 같은 지역을 여러 번 왕복하는 DO율이 있었어. 배송 계획을 최적화했더니 비용이 20 줄었어. 호텔에서 조식 뷔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왔어. 주방장은 손님들이 많이 남긴다고 했어. 근데 관찰해 보니 음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놓는 거야. 조금씩 자주 보충하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낭비가 크게 줄었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납기 지연이 잦았어.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했지. 근데 설비 가동 스케줄을 보니 교대 시간에 공백이 있었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인수인계 프로세스를 만들었더니 생산량이 늘어나서 결국 문제가 생기면 감정부터 앞서는 게 사람 심리야. 근데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차분하게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아. 사람 탓하기 전에 구조를 보고 구조 탓하기 전에 데이터를 봐야 해. 그냥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조선소를 처음 시작할 때 일이야.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 밤낮 없이 용접하고 절단하고 조립했지. 근데 배 한 채 만드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2배나 걸렸어. 왜 그런가 봤더니 작업 순서가 엉망이었어. 선체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배관을 하려니까 다시 뜯어야 하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서가 틀리면 헛수고라는 걸. 전략을 다시 짰어. 배관과 전기 작업을 먼저 계획하고 그에 맞춰 선체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바꿨지. 같은 노력으로 시간은 반으로 줄었어.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였어. 한 번은 대형 빌딩 공사를 맡았는데 인력을 엄청 투입했어. 근데 공정률이 계획대로 안 나가는 거야. 공장을 보니 팀마다 따로 놀고 있었어. 토목팀이 끝나야 건축팀이 들어가고 건축팀이 끝나야 설비팀이 시작하니까 개개 시간만 길어지는 거지. 전략을 바꿔 공정을 구역별로 나눠서 한 구역이 토목 끝나면 바로 건축 들어가고 다음 구역은 토목 시작하는 식으로 동시 진행했어. 인력으로 공사 기간이 3개월 줄었어. 자동차 공장에서도 있었어. 생산 라인을 증설하면서 작업자를 50명 더 뽑았어. 근데 생산량은 15%밖에 안 늘었어. 이상하다 싶어서 분석해봤더니 병목 구간이 있었어. 조립 라인은 빨라졌는데 도색 라인이 느려서 전체가 막히는 거야. 사람을 더 뽑기 전에 도색 설비를 먼저 늘렸어야 했어. 전략 없이 1년만 투입하니까 낭비가 된 거지. 설비를 증설하고 나니까 추가 인력 없이도 센터들 유통 사업을 할 때도 비슷했어. 영업사원을 200명 채용했어. 열심히 뛰어다니며 거래처를 늘렸지. 근데 매출은 기대만큼 안 올랐어. 보니 물류 시스템이 못 따라간 거야. 전문은 봤는데
근데 배송이 늦어지니까 거래처들이 다시 끊는 거지. 영업인력 늘리기 전에 물류센터부터 합충했어야 했어. 전략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온 거야. 물류 시스템 정비하고 나서 영업 확대하니까 제대로 성과가 났어. 철강 공장에서는 생산 능력을 키우려고 용광로를 하나 더 지었어. 투자만 몇백억 들어갔지. 근데 원자재 조달이 안 돼서 방석 수급 계획을 놨던 거야. 용광로는 전략적으로 원자회사의 설비는 나중 문제야. 순서를 틀리니까 낭비가 돼. 원자재 설비 돌리니까 제대로 가동됐어. 전자사업부에서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야. 연구팀이 2년 동안 매달려서 만들었어. 성능도 좋았어. 근데 출시하고 보니 안 팔렸어. 시장 조사를 안 했던 거야. 고객들이 원하는 기능과 우리가 만든 기능이 달랐어. 그냥 전에 시장 분석부터 했어야 했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전략 없이 만들면 헛수고야. 그 뒤로는 제품 개발 전에 항상 고객 니즈부터 파악했어. 이 사업 초기에 돼 있었어. 객실을 최고급으로 꾸몄어. 인테리어에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 근데 투숙률이 낮았어. 위치가 안 좋았던 거야.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손님이 안 온 거지. 입지 분석을 먼저 했어야 했어. 전략적으로 위치 선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순서가 틀렸어. 다음, 호텔은 위치부터 신중하게 골라서 건설 장비 사업을 확장할 때도 그랬어. 장비를 100대 넘게 구입했어. 렌탈 수요가 늘거라고 봤거든. 근데 정비 인력이 부족했어. 장비는 많은데 고장나면 수리를 못해서 놀리는 거야. 장비 구입 전에 정비 인프라부터 구축했어야 했어. 전략적 순서를 무시하니까 투자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지. 정비팀 만들고 부품 창고 갖추고 나서 장비 늘리니까 회전율이 좋아졌어.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량을 2배로 늘리려고 했어. 설비도 증설하고 인력도 늘렸어. 근데 전력 공급이 부족했어. 공장을 풀가동하면 전기가 모자라는 거야. 확충을 안 해놨던 거지. 전략적으로 보면 전력부터 해결하고 생산 증설해야 했어. 순서가 틀리니까 투자한 설비를 제대로 못 쓴 거야. 전력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생산량이 목표치를 넘었어. 물류센터를 지을 때도 비슷했어. 큰 부지에 엄청난 규모로 지었어. 근데 주변 도로가 좁았어. 영철하게 못 들어오니까 물류 효율이 안 나는 거야. 도로 상황 먼저 확인하고 부지 선정했어야 했어. 전략 없이 규모만 키우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그 다음 물류센터는 교통 접근성부터 따졌어. 정유 공장에서 정제 능력을 높이려고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어. 근데 저장 탱크 용량이 부족했어. 생산은 늘었는데 보관을 못하니까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 거야. 저장 시설부터 확충하고 생산 설비 늘렸어야 했어. 전체 흐름을 보는 전략이 없으니까 부분 개선이 의미 없어진 거지. 백화점을 운영할 때도 있었어. 매장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집중했어. 근데 주차장이 작았어. 손님들이 주차 못해서 돌아가는 거야. 고객 동선 전략부터 세웠어야 했어. 주차 편의성이 매장 인테리어보다 중요했던 거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틀리니까 투자 효과가 반감됐어. 중공업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을 들여왔어. 작업 속도를 높이려고. 근데 현장 지반이 약했어. 그 크레인 못 견뎌서 제대로 못 쓴 거야. 지반 조사하고 보강 작업 먼저 했어야 했어. 장비 도입 전에 기초 작업이 전략이야. 순서 틀리면 좋은 장비도 무용지물이 돼. 노력만으로는 부족해.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갈수록 목표에서 멀어져. 전략은 지도야. 지도 없이 달리면 길을 잃어. 세우고 우선순위 정하고 순서 맞춰서 움직여야 노력이 결실을 맺어. 현장에서 수없이 배운 교훈이야. 조선소에서 용접 불량이 발견됐을 때야. 검수팀이 보고를 올렸는데 현장 책임자가 계속 미뤘어.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그 위에 또 작업이 쌓였어. 결국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해야 했지. 처음 발견했을 때 바로 고쳤으면 하루 작업이었는데 한 달이 걸렸어. 운영 문제를 덮어두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커져. 빨리 마주할수록 해결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지하 배관 작업에서 균열이 생겼어. 시공사는 흙으로 덮어버렸어. 검사 때 안 보이니까 넘어가겠지 싶었던 거야. 근데 한겨울 뒤에 누수가 터졌어. 전체를 파헤쳐야 했고 공사비가 처음보다 10배 들었어. 피하면 편할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문제로 돌아와. 이건 불씨를 끄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불이 되는 거야.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 하나가 이상 소리를 냈어.
멈췄어. 정비팀에 말했더니 당장 멈추지는 않으니까 다음 주에 보자는 거야. 근데 이틀 뒤에 기계가 완전히 고장났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췄지. 그날 바로 점검했으면 부품 하나 갈면 됐는데 기계 전체를 교체해야 했어. 제가 작을 때 손대는 게 가장 싸게 먹혀. 커질 때까지 기다리면 손실만 커져. 철강 공장에서 원자재 재고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어. 그 담당자는 다음 달 발주하면 된다고 했어. 근데 공급업체에서 갑자기 파업이 터졌어. 공장이 2주일 동안 멈췄지. 재고 경고받았을 때 바로 확보했어야 했어.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 문제는 신호를 보내. 그걸 못 본 척하면 안 돼. 공장에 부식이 발견됐어. 엔지니어는 당장 문제 없으니 다음 정기 점검 때 교체하자고 했어. 근데 2달 뒤에 배관이 터졌어. 잔장 원유가 쏟아져 나왔고 환경 피해 복구에 수백억 들었어. 안전 문제는 미룰 수 없어. 작은 결함도 큰 사고로 번져. 이 물류센터에서 재고 관리 시스템 오류가 발견됐어. 담당자는 손으로 체크하면 되니까 나중에 고치자고 했어. 근데 오류가 쌓이면서 재고가 맞지 않기 시작했어. 결국 전수조사하느라 센터가 사흘 동안 멈췄지. 시스템 문제는 작을 때 고쳐야 해. 데이터가 꼬이면 걷잡을 수 없어져.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 일정이 계속 늦어졌어. 현장은 인력 부족 탓을 했어. 근데 실제로는 작업 지시가 혼란스러웠던 거야. 책임자들이 문제를 인정 안 하고 넘어가려고만 했지. 결국 고객사에서 계약 해지했어. 조직 문제는 덮으면 더 깊어져.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쳐야 해. 중공업 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이 목격됐어. 이제 안전팀이 경고했는데 현장 소장이 일정 핑계로 넘어갔어.